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어렵기만 하고 경제 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하고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집값과 토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지금 되뇌이고 있지만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값의 폭등 현상은 OECD나 국제적인 수준을 지금 훨씬 더 초과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급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 한국 내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됨으로써 젊은 청년들은 계층 상승, 성공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지금 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에 우리 활력이 급속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급속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발표한 자료 보셨죠. 과거에 6% 이상 가던 그런 잠재 성장률이 지금 금년에 2%,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 0%대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이제 우리 경제도 이제 선진국 경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면 결국 추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이 갔던 어떤 그런 우리 궤적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총리의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옛날에 고도 성장기하고는 지금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막 노무현 정부 보고 성장률이 낮다고 막 그렇게 질타하셨지만 그 무렵에도 4, 5%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MB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그걸 못 따라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살리고 민간의 활력을 정진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고 세금으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다든지 기업을 규제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업종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예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의 추락, 또 기업 경쟁력이 추락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최근에 우리 경제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여러 가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이렇게 유례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코로나 이전 상태 벌써 다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냥 뭐 폭망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뜨는 게 폭망한 경제에서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금융 정책이나 이러한 조세 정책, 세금 정책이나 이러한 주택 정책을 잘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현 정부가 그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실패를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러한 잠재 성장률의 하락은 결국은
현 정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국가 재정이 연간 200조 이상이 지금 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부채가 지금 국가 채무 비중이 50%가 지금 넘어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적 실패가 저는 참으로 현재의 국민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 성장률의 하락의 가장 저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꾸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구조 개혁이라든지 또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혁다운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 정부는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지 노동 계획이라든지 또 공기업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세금을 퍼주려고만 생각하지 그야말로 표가 깎이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했다는 그런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한번 개혁다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우선 무엇보다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얼마나 크냐는 비판 중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소기업 또 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에게 삶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그분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생각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양극화가 심화된 어떤 그 결과로 일어난 우리 내수 시장의 침체와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규모라든가 이 부분 특히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양극화를 계속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빅4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반도체라든가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또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들 그렇게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래 인력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한국형 뉴딜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게 한국 경제가 분명히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양극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권이 그냥 손을 놓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 정부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러한 시장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저는 결코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은 그런 민간의 그나마 살아있는 민간의 활력에 숟가락 얹는 정도 아닌가? 정부가 하는 일이 최근에 지금 문 대통령이 그제 방문했죠. 조선소에. 그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그동안에 뒷짐지고 있다가 지금 몇 번 연장됐습니까?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좀 조선 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숟가락 얹는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이 사실상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적 자금 집어넣어서 조선사들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조선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쓰는 행정선을 발주한다든가 혹은 군용선을 발주한다든가 하면서 그 조선업을 견뎌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해양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던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 해운선사에 대한 HMM이라는 또 새로운 해운선사를 만들어내고 곳곳에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선들이 지금 최근에 살아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를 거의 70% 이상 받아온다든지 하면서 우리 조선업이 이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부가 숟가락만 얹은 거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 그 잠재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인구 감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출산율 저하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죠. 그런데 그래- 출산율 저하를 위해서도 현 정부는 사실상 한 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수많은 재정을 퍼보면서도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뭐 우선 수치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의원님의 뭐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꾸 아기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갖고는 이건 한계가 있다. 결국은 그 아기를 놓아서 키울 수 있는 또 그분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의 제고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보육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투자 방식을 좀 바꾸고 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죠. 정말 국가 심각합니다. 예,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예. 사실은 그 금제에는 부동산 값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감소 또한 전반적인 그 교육 비용의 증가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가 그동안에 지방 분권 국가를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6대4로 하겠다는 국세와 지방세의 그런 비율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6대4로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취임했어도 국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슬그머니 7대3으로 고치고 이제는 7대3도 제대로 달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단 말입니다. 우리 총리님 그동안에 참 지방 분권과 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지방 분권의 실패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실패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지방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예.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의원님 뭐 저희들 제가 사과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무슨 어떤 새로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의원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렇게 좀 대통령을 대신에 사과를 하세요. 지금 이제 문제는 끝나갑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지 않냐라고 비판하시면 뭐 그 부분은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약속한 그나마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재정을 국세와 지방세를 6대4로 하겠다는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 것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우리 재정을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아보니까 사물을 이양하고 뭐 애초에 그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럼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워낙 또 현실적인 한계 또 어찌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무의 이렇게 나누어짐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78대 22였던 거를 지금 72대 28 정도까지는 지금 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 6대4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목표를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아닙니다. 희곡하는 그런 공약 그걸 아닙니까?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 보셔야 돼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사과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약속한 만큼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기관의 지금 지방 이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365개 중에서 한 124개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체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뭐 국토균형위원회라든가 등등 몇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대충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이전했을 때 그만한 정도 시너지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또 이전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예를 들면 너무 소규모 기관들은 그 자체가 이전하는 게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데 의원님이 124개라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공기업도 지방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의원님처럼 적어도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우리 국가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맞습니다. 이 흐름을 거기에는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2 소위 공공공간 지방 이전
네.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빨리 하십시오. 예, 뭐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제 한 8개월 만에 확실히 그까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지방 이전에 레일까지는 이번에 까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 되지만 민간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현재 최고 세율 25% 법인세를 지역에 이전할 때 감면하거나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그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세 지방 법인세는 걷고 있지만은 예. 딱 세율이 이제 그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걸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의원도 네. 알다시피 또 말하자면 법인세라는 거는 국세인데 그건 전국에 어디 있더라도 그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지역별로 조정을 해버리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현재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지방 이전에 따른 몇 가지 감세 혜택이라든가 또 감면, 이연 이런 혜택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네, 본 의원이 지금 그 예.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또 차등 적용을 지금 대표 발의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한 분도 그걸 공약을 했던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그 수도권 집중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K바이오랩 전부 다 지금 다 수도권에 가져갔죠. 차제에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저도 이제 수도권 집중이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의 근저에 있다. 최근에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다 있다는데 의원님이 전단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 규모 전체에서 또 국제적 경쟁을 해야 될 부분에서 혹시라도 또 거기에서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해야 되겠죠. 의원님처럼 전부 다 잘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공모 사업들은 수도권은 못 들어온다라고 또 하면 지금 현재 뭐 그렇지 않더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등 많은 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조금 너무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지간하면 각 지역별로 자신들이 특화하거나 혹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곧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리실이나 우리 중앙정부가 보면은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한없이 약해요. 지금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그 일산대교 공익 처분한다고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그 시장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간접 좁은 건설을 위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계약을 파기하고 회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법적으로는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 뭐 바람직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더 양쪽이 더 좀 더 진지하고 끈질긴 서로 간의 협상을 해서 말하자면 자칫하면 또 이쪽 국민연금 쪽에서는 자칫하면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쪽이 끈질기게 좀 더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아주 뭐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희대의 그 포퓰리스트. 지금 화천대유 그 사건도 화천대유 맞나요? 그야말로 이 5천만 원의 그 자본금을 가진 조그마한 회사가 그 당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4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지금 총리실과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제대로 이 공익처분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가만두십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주장을 들어보면 벌써 몇 차례 그런 어떤 뭐 감사라든가 심지어 관계 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좀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왜 못 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벌써 감사도 하고 수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빨리
총리실에서 빨리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발표에 의하면은 지난 박은순 전 시장 재임 기간 10년 동안에 시민단체 1조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적정했는지 또 회계 검사가 철저한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들은 아마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행정과 또 시민들이 느끼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경제를 살려야 될 부분들은 그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해온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돈을 퍼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총리님께서 민주당 소속의 그 단체장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앙 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이러한 현상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수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의 명칭에 특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건 전 세계에 용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1946년 당시에 미군정 당시에 서울특별자유시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생긴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제 이러한 부분 그냥 서울시라고 하면 돼요. 왜 서울특별시고 서울에 살면 특별시민이고 다른 도시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까? 이러한 차별과 분리 의원님, 이제 없애야 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그 법으로 한번 검토하면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토론하시죠, 뭐,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도 너무 지금 획일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런 재산세를 높여야 되고요. 지방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주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층의 지금 이탈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선순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는 최근에 그 기업들하고 정부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던 부분, 또 기업만으로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서로 해서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랜을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T, 어제는 삼성,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이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 그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내되 그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좋은 직장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 그건 또 기업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결합을 하게 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의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등록금 무료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국공립대학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방 사립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그 외국의 경우에도 국공립에 대해서는 무료화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검토해봐라. 그러기에는 물론 의원님 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은 그럼 지방 사립대학은 달리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사립대학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 정책으로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실제로 국외 지방 거점 공립대학 연합이 등록금 무료화에 대해서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의원님의 문제 의식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시간이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위의 이러한 위기 상황마저도 정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코로나 정치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에 대중교통에 미어터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그러한 생활 기반인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종식돼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의 삶,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